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그 18번째 강좌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시장 얘기부터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컨디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낙폭 과대였던 종목군들을 위주로 반드시 상승을 한다. 즉 대형 종목군들은 들고 가면 언젠가는 상승을 한다라는 시장의 컨디션에서 지금은 어떤 산업군에서 분명한 데서 산업 섹터가 좋지 않을 때는 그 대형 종목군들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즉 쉽게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새로운 시장 컨디션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1900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왔을 때는 저가 매수세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급의 주체였던 외국인들이 샀던 건 아니고요. 매도 규모가 조금 줄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와 관련된 연기금이나 그리고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붙으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다시 재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봉의 추세선상으로 보면 아직까지 시장이 완연하게 상승하고 있다. 자, 추세적 전환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주봉으로 보면 계속 박스권이죠. 월봉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주봉하고 월봉을 보면 그냥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일봉의 추세선상으로 보면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은 하락 추세선을 깨고 지금 상승 쪽으로 돌려놨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구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이제 거래일수로 보면 4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금일 이제 제외하고요. 4일 정도가 남았는데 이 4일 기간 동안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자, 시장을 배당과 관련해서 급하게 들 것이냐 아니면 시장을 다시 조정을 주겠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금 크게 상승하리라고 보기는 힘든 장이라는 것이죠. 자, 일단은 배당 관련해서 분명히 기관 투자자들은 들어올 겁니다.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줄죠. 왜냐하면 연말에 의결권 행사라든가 주주 배당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즉 이런 기관들은 배당을 받아야만 정석인 장이고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중에 큰 손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배당을 받지 않습니다. 배당은 배당락도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금융과세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 나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 장세에서 큰 손들은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양측의 어떤 대립적인 측면에서 물론 기관 투자가들이 매입을 많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고 개인들의 큰 손들이 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팽팽한 균형 속에서 있다 보니까 크게 시장을 들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시장이 골고른 상승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감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체감지수는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승은 하고 있지만 골고른 종목세의 상승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체감지수로는 크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물론 시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 동향이 좋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충족되면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올라가는 종목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인터넷을 이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고 그 사물인터넷이 아직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물인터넷과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앞으로 이 수익을 말하다에서 계속 그 산업군들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의 강한 상승 기대해 봐야 되는데요. 즉 연말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초장이 몇 년째 계속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초장은 뭐 기대해 볼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리스크적 요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태라든가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가 매수세에 대한 기관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기관의 매수세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어떤 이 시장, 연초 시장을 조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5년도 1, 4분기가 되면 또다시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1월 달이 되면. 근데 그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이미 바닥권역에서 탈피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전망을 해드리면서요. 자, 오늘 다룰 주제, 시황은 여기까지 좀 짧게 할게요. 왜냐하면 시황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재미가 없어요. 뭔가 얻어가는 것보다는 변화되는 시황에 대해서 그냥 단기적인 부분들을 찾게 되는 그런 습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은 결과적으로 답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얘기들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짧게 끊고요. 자, 이제 오늘 얘기 드릴 내용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8강좌입니다. 예, 이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18강좌인데, 자, 핀테크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진화에 대한 얘기들인데, 핀테크라는 거를 기사에서는 지금 많이 나오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시장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핀테크의 개념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개념 자체를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핀테크 개념 오늘 잡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겠죠. 자, 다음 장 보면서 제가 준비해온 것들을 토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앉아 계시죠. 그죠? 자, 여러분들 별그대 천송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천송이 코트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이걸 천송이 코트 사건이라고 얘기를 부르는데 별그대 천송이가 입고 나왔던 코트가 중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온라인 시장에 들어와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30만 원 이상은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막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인들이 그 천송이 코트를 못 샀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판매를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 확 걷어내는 규제 장벽 도약하는 한국 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자, 결제 간소화에 대한 얘기들을 지시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많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도 쉽게 들어와서 결제가 되고 그 결제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요 제 사진을 왜 준비했느냐? 그것 때문이에요. 천송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입고 나왔던 그 코트를 외국인이 사지 못했다. 이것은 결과적 규제 때문에 수출의 어떤 장벽을 막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온라인 결제 방식의 간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온라인 결제 방식의 간소화가 이 핀테크 산업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핀테크의 분야별 분류입니다. 분야별 분류인데 이걸 살펴보기 이전에 얘기해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자, 중국에서 지금 급격하게 성장한 회사가 있습니다. 알리바바죠. 그죠? 알리바바인데 이 알리바바가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네, 마윈이라는 알리바바의 회장이 이 회사를 성장시킨 데는 그냥은 플랫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품을 팔려고 물건을 올려놓고 거기서 결제를 하게 만들고 이 결제 수단을 이용해서 이 알리바바는 엄청나게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유통업자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물건을 올리고 하는 사람들은 판매업자가 되겠죠. 여기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이 될 겁니다. 자, 그들은 소비자도 소비자 나름대로 수수료를 내는 게 되고 판매자는 판매자 나름대로 판매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미국 증시에 입성했고 굉장히 큰 성공 일화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알리바바가 하나 더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핀테크죠. 이 핀테크의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있냐. 자,
이 수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어디서? 이 플랫폼 안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 이 수많은 유저들을 확보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결제를 하는 수단을 알리페이라고 합니다. 그죠? 알리페이, 알리바바 페이라고 이걸 줄여놓은 말이죠. 알리페이라고 하는데, 이 알리페이를 가지고 뭐든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런데 이 알리페이를 뭘로 결합을 시켜놨느냐? 금융하고 결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알리페이로 놔두었던 돈, 그냥 여러분들이 은행에 입금해 두었던 돈,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알리페이는 언제든지 결제로서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에 입금해 놓은 돈도 결제할 때 현금 결제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알리페이는 언제든지 쇼핑몰 내에서, 알리바바는 쇼핑몰, 그 플랫폼 쇼핑몰 내에서 언제든지 결제가 가능하고, 이걸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리고 금융회사의 관점으로 높은 이자까지 지급한다는 그 금융 상품과 결합이 된 겁니다. 이 알리페이가요. 그러니까 은행 이율이 지금 예금 금리가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 예금 금리보다 훨씬 더 높게 알리페이는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차피 알리페이나 은행에 놔두었던 현금이나 똑같다면 알리페이 쪽에 돈을 놔두겠죠. 조금이라도 이율을 더 주는 쪽으로. 그렇게 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리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융하고 결합을 하고 있다. 이것은 금융계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금융계는 시장이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나빠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좋지 못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융주 좋지 못하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시장의 컨디션이 변화하고 있다. 산업군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금융주 아직은 쳐다보실 때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알리페이가 어떤 금융회사하고 손을 잡게 되면 그 금융회사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금융회사들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 내용입니다. 지급 결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결제 및 송금을 하는 것이죠. 관련 서비스는 페이팔, 그죠? 알리페이, 텐페이, 바이드 월렛, 구글 월렛, 애플페이, 커런트시, 카카오페이, 라인페이, K페이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쪽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카카오페이죠. 그죠? 카카오페이고, 그 다음에 애플페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라인페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여수신, 분야별로 보면 여수신입니다. 자, 온라인 은행인데요. 심플은행, 피도르은행,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출 쪽은 온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또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비은행 부분으로는 자산관리, 대출 중개, 택시 호출, 이 택시 호출까지도 이 알리바바가 하고 있습니다. 콰이디다처라고. 콰이디란 말이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중국어로 콰이디랄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빨리 이런 말입니다. 콰이가 빨리라는 말인데 그 콰이디다처라고 알리바바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디디다처라고 해서 이 텐센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버 택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우버 택시하고 그런 부분하고 일맥 좀 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그룹은 랜딩 클럽, 요 조파 펀딩 클럽, 레이터 세트 이런 것들인데 요것들이 지금 지급 결제 플랫폼하고 연동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핀테크의 산업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미국 및 글로벌 결제 트래픽을 장악한 페이팔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걸 알아야 이 시장의 성장성과 산업성을 파악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회사는 이베이입니다. 유명한 경매 사이트죠. 그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매 사이트입니다. 이 이베이가 인수한 것이 옥션입니다. 여러분들 옥션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새도 옥션 광고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옥션이 우리나라 한때 상장됐다가 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상장 폐지를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율 상장 폐지를 했죠. 주주들과 나눠 먹기 싫다. 우리는 충분히 이익이 나는 회사라서 우리끼리만 먹겠다라고 자율 상장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옥션입니다.
그만큼 회사의 이익률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라는 얘기죠. 이베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사 C2C 플랫폼이 이베이인데요. 자, 여기에 회원수가 1억 5천만 명입니다. 자, 아직은 큰 수준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억 5천만 명이면 대한민국 인구의 3배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순수 성인이고, 그죠? 어린 만 10세 이하는 잘 가입이 잘 안 되니까, 그죠? 순수 성인의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성인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연간 결제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2030억 달러. 하나로 보면 215조 원 수준입니다. 이거를요, 다음 한번 보시면 더 깜짝 놀라실 일이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중국의 C2C 결제 트래픽입니다. 이 트래픽을 장악한 게 누구냐? 알리바바죠. 이 알리페이로 장악을 한 겁니다. 그죠? 이 알리페이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알리바바고요. 그 자사 C2C 플랫폼은 타오바오라는 겁니다. 그죠? 타오바오. 그 다음에 회원수가 3억 명입니다. 야, 이 뒤늦게 시작한 알리바바가 회원수가 이베이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야, 이게 중국 인구의 놀라움이고 무서움이겠죠. 그죠? 3억 명입니다. 자, 연간 결제액으로 보면 3조 8,729억 위안입니다. 하나로 보면 65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죠? 이 650조라는 금액이 금융과 결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650조를 넘어서겠죠. 쉽게. 왜? 이유를 더 준다니까 알리페이 쪽으로 더 돈을 몰아넣을 거예요. 누가? 중국인들이. 그죠? 이 세계적 금융 상품을 결합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알리바바의 마윈이. 그죠? 참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죠? 참 어떻게 저런 거를 저렇게 발빠르게 지금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지금 성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그 성장을 더욱더 크게 이어가겠다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그들이 생각해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국인들의 지금 놀라운 성과가 아니냐. 결과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일을 더욱더 발전시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다음 화면 좀 보실게요. 자, 스마트폰 기반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애플페이입니다. 자, 이 애플페이는요, 어떻게 결제가 되느냐 하면 알리페이, 애플페이, 지금 카카오페이, 그 다음 라인페이, 여러 가지 페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지불 결제 수단 방식인데, 자, 요게 아이폰이에요. 그죠?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인데, 자,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인데, 자, 이거를 이쪽 지금 이 아이폰의 요 단말기죠. 요게 갖추어져 있는 데를 가게 되면 요 아이폰을 근처에 근거리 무선 통신이죠. 여기서 NFC입니다. 그죠? NFC. 근거리 무선 통신을 활용해서 여기와 접속이 되게끔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요 분이 뭘 누르고 있습니까? 지문 인식 시스템을 누르고 있죠. 자, 지금 이 애플의 아이폰은 거의 지문 인식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지문 인식만 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가장 간편한 결제 수단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애플의 이 결제 수단을 하는 결제 단말기, 이거의 보급률에 따라서 이 애플페이가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관건이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애플페이 대 구글 월렛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조금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비교를 좀 해봤는데, 애플페이, 그 다음 구글 월렛이에요. 그죠? 구글 월렛인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애플페이는 지금 비자, 마스터, 아멕스 3개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죠? 애플페이. 요 3개사를 가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월렛은 마스터하고 시티,
두 개사인데 지금 요게 2011년도까지예요. 그러니 지금은 여기 비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최근에 제가 구글 월렛에서 결제를 해봤어요. 결제를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결제를 하고 환불을 한번 해봤는데 취소를 한번 해봤어요. 그죠? 취소를 한번 해봤는데 가니까 이게 비자도 가능해요. 마스터도 가능하고 CT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회사를 지금 구글 월렛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안성은 지문인식이라서 높고, 그죠? 이 구글 월렛은 낮아요. 제가 해보니까 뭐만 알고 있으면 되느냐 하면 휴대폰 결제도 되고요. 또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 하면 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코드만 알면 결제가 됩니다. 보안성 낮죠, 그죠? 이 지문인식은 보안성이 높습니다. 왜?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죠? 그런데 이 보안성이 굉장히 낮은 거는 오히려 카드를 만약에 습득을 하면 이 습득만으로도 결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비밀번호까지 누르지 않아도 되는. 간편하기는 한데 그만큼 위험성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의 정책에서 보면 이 보안성이 낮다는 이유로 환불을 잘 해주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환불 정책이 잘 이루어지는 거고 아이폰은 환불 정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죠? 그 다음에 NFC 지원 스마트폰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입니다. 그죠? NFC 지원되는 스마트폰이 요 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나온 거죠. 그죠? 근거리 무선 통신. 그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중에 비율이 낮았다. 결과적으로 지금 안드로이드 폰 중에 보면 NFC 지원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엣지 같은 경우에도 NFC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NFC 지원은 되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많은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결제 단말기가 보급률이 애플페이에 아까 전에 결제 단말기 보셨죠? 그죠? 그게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보급률이 높아야 결국은 애플페이가 성공을 한다는 얘기고. 자, 구글 월렛은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결제 단말기에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뛰어넘는 회사가 뭐냐면 알리페이나 우리의 카카오페이나 라인페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리페이 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뛰어넘고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어낸 것이 라인페이나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샤이보 투자로 예금 금리보다 고금리를 지급한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중국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금 금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입니다. 자, 이 예금 금리는 이 바닥선상에서 쭉 있어요. 그죠?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변동금리거든요. 샤이보 오버나잇 금리는 변동금리예요. 자, 이렇게 들쭉날쭉 하죠. 그죠? 그래도 뭐보다는 높습니까? 변동성이 없는 고정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핀테크의 산업의 성장성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 놓을 것이냐. 그래서 이 고정금리, 낮은 고정금리를 받아갈 것이냐. 자,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핀테크 쪽으로 넣어두면, 그러니까 샤이보 투자 쪽으로 넣어주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샤이보 투자를 한 곳이 어디냐? 알리바바인데요. 이 알리바바는 변동금리를 하면서도 오히려 은행 이율보다 항상 더 높은 이율 지급을, 이쪽에 이율 지급받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은행보다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리페이가 자기들이 확보한 유저로 알리바바에서 확보한 유저로 더욱더 많은 금융통합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역시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카카오가 되면서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등장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카카오의 수많은 유저 확보를 통해서 그 확보된 유저를 가지고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새로운 금융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문사가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이런
카카오나 다운 카카오 쪽으로 연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알리바바하고도 연동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산업은 성장 산업이냐 향후 사양 산업이냐고 볼 때 성장 산업 쪽으로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위어바오 규모입니다. 이 규모가 한번 봐보세요. 운용 자금 규모예요. 이 위어바오가 어디냐 하면 이 위어바오가 바로 알리바바에서 지금 자문형으로 해서 운영을 맡긴 쪽이죠. 결과적으로 이 위어바오의 규모가 가입자 수가 이런 지금 요 막대입니다. 이 막대가 엄청나게 지금 가입자 수가 올해 들어 2014년도 3월 들어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요. 이유는 은행 이율보다 훨씬 더 높게 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운용 자금 규모도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자, 가입자 수가 늘 만큼 운용 자금 규모도 커진 거 당연한데요. 지금 보면 자, 이제 이 10,000명 단위 기준에서 거의 이 정도 수준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 따지면 지금 1억만 명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7천억 달러 규모를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세요. 이 시장이 자꾸 확대 쪽입니다. 축소가 아니라 확대 시장이에요. 확대 시장. 결과적으로 확대. 시장 확대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다음 카카오페이도 그다음에 라인페이도 결과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온데크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온라인 전문 소액 대출 회사예요. 이 온라인 전문 소액 대출 업체가 온데크라는 이제 회사인데 이게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온라인 전문 소액 대출 업체 광고들 많이 하죠. 119 뭐니 뭐 하고 뭐 많이 나옵니다. 그죠? 바로론 막 하고 뭐 많이들 나옵니다. 그런 전문 소액 대출 업체가 어디하고 지금 연계가 되려고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알리페이나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이율보다 더 높게 주고 대출도 금리도 낮은 상품들을 그들이 스스로 결합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핀테크 산업은 앞으로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이 핀테크 산업은 결과적으로 많은 유저를 확보해서 그거를 다양한 플랫폼을, 즉 확보된 유저를 다양한 플랫폼 쪽으로 연결시키는 연동회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핀테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제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죠. 결과적으로 그 견제와 우려는 어느 회사에서 나오느냐? 기존의 금융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좋게 보는 쪽, 이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보고 확대하는 쪽만이 이 시장에 대해서 수혜를 누릴 겁니다. 그것은 이런 작은 전문 소액 대출 업체도 마찬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즉 개인 투자자들은 누구나 내가 내 돈을 가만히 놓아뒀을 때도,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통 CMA에 넣어두죠. CMA에 넣어두더라도 조금이라도 이율이 더 높은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익입니다만은 그래도 돈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리고 그 순간적으로 좀 짧은 곳에 머물러 있을 때라도 이율은, 즉 이자는 계속 발생하길 바라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 이 핀테크 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갈 산업이다. 성장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금융 종합 플랫폼, 즉 그러니까 금융 통합 시스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개인 간 P2P 대출 중개업체 랜딩클럽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국 회사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보로우머니라고 해서 빌린 돈이죠. 그죠? 인베스트머니,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베스트머니, 투자금은 결과적으로 투자 이율은 6.69에서 19.37%까지. 그죠? 그렇고, 자, 빌리는 돈은 7.88%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리는 돈은 금리를 확정시켜놨고, 투자하는 돈은
이곳에서 어디든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어디든 투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은 이율에 대한 제한폭이 즉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핀테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그들의 어떤 슬로건이 보이죠. 그죠?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은 여기까지가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이 핀테크 산업이 그럼 향후 성장 산업이냐 향후 사양 산업이냐는 결론에서는 자, 이렇게 준비한 자료 화면들 보시면서 성장 산업임을 인식을 하셨을 겁니다. 핀테크라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뭐지라고 아마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이 개념 자체를 먼저 잡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핀테크는 결과적으로 많은 유저를 확보한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이 금융 상품과 결합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계속 찾아내고 밝혀내는 곳은 기존의 금융회사들이겠죠. 그런데 그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핀테크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지금의 어떤 기존 유저들을 오히려 핀테크 산업 쪽의 유저로 뺏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금융주는 리스크가 계속해서 상존하는 산업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금융주를 권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 증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황 단계에 있다는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또 하나 또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는 딱 떠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보안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자, 이 핀테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은행처럼 어떤 지금 단말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뽑아 쓸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그죠? 결국은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온라인으로 이율을 넓혀가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단말기 보급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겠지만 온라인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보안적인 부분입니다. 이 보안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왜냐? 보안에 지금 사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보안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기사에서도 나온 오늘 보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면 온라인 보안 관련주 중에서 파수닷컴이라고 있습니다. 파수닷컴 뭔가를 지킨다는 얘기죠. 이 파수닷컴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게 왜 오늘 올라갔느냐? 결과적으로 원자력 쪽에서 문제가 터졌죠. 원자력에 대한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 어떤 개인 투자가가 개인이 그걸 가지고 위협을 해 들어갔습니다. 자, 내가 이만한 정보들을 너희 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과연 그가 개인적으로 유출한 정보인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해킹을 통한 유출이었는지 그것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온라인 해킹을 통한 유출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때문에 보안 관련주인 파수닷컴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게 된 요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파수닷컴 지금 실적적인 측면의 고려와 함께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이 파수닷컴은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보안업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핀테크 산업의 진해에 대한 보안업체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새로운 산업 동향에 대해서 생겨날 수 있는 파생적인 부분, 그 부분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보안 관련주들이 특히 오른 거고요. 보안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업 쪽에서 보면 보안 관련 자회사를 두고 있는 SK CNC가 일부 보안 관련주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윈스테크넷이라고
윈스라고 지금 사명이 바뀌었죠. 이 윈스라는 회사도 결국은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에서 그러니까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 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윈스 지금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라운시큐어, 그죠? 라운시큐어 오늘 5% 가까이 올랐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전부 보안 관련이 됐기 때문에 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그죠? 이스트 소프트 역시 보안 관련주입니다. 그죠? 최근에 들어서 급격한 상승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12월 달 들어서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죠? 이스트 소프트. 알집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약, 알집, 알송, 그죠? 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사물 인터넷 관련 보안 쪽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성장 기대감이 부과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핀테크로 이어갈 산업은 지금 주력 산업은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다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핀테크 산업의 직접적인 영향은 다음 카카오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느냐? 주가라는 게 계속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승 구간이 나오면 조정이라는 걸 반드시 겪게 되는데요. 그 N자형 곡선상에서의 조정 구간이 적당하게 들어온 선이 바로 이 선입니다. 12만 원대죠. 이 12만 원대는 지지를 늘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대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 12만 원대는 계속 지지를 받아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카카오도 역시 12만 원대가 박스권 하단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박스권 상단으로 보여지는 추세선상으로 박스권 상단은 여기 자리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박스권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고요. 결과적으로 다음 카카오나 이런 부분들이 핀테크 관련해서 보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핀테크 산업이 성장 진화하게 되면 결국은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 그죠? 라인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이버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NHN, 그죠? NHN이 되겠습니다. NHN이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NHN 엔터테인먼트도 앞으로 이런 게임들을 바로 페이와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라인페이와 연관시켜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산업은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산업 동향을 읽어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요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 강연회 때 가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급격한 변화 시장 속에서 아직도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대형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다. 저가 매수세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관점은 작년에도 이어졌던, 그리고 올해 초에도 이어졌던 관점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대형주들이 반토막 가까이가 났죠. 조선정유화학은 말할 것도 없이 박살이 난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쉽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아니죠.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시장의 컨디션이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살아있는 유기체하고도 똑같습니다. 얘들은 성격도 변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방향성도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컨디션도 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의 자녀를 둔 분도 계실 테고 안 두신 자녀를 두고 있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녀를 둬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느끼듯이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성격도 변화한다는 걸 느낍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를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얘들의 성격이 예전에는요 어느 정도 대형 종목군, 즉 주력을 이룰 수 있는 산업 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승장, 전체적인 하락장을 만들어냈다면 지금은 올라올 때도 전체적인 상승장은 아니에요. 올라올 종목만 올라온다는 것이고, 떨어질 때도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떨어질 종목군들만 떨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산업 동향상 명확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늘 예전의 어떤 방식들, 예전에 고수했던 방식들, 그리고 그게 좀 예전에 몇 번 이렇게 저가 매수로 수익을 보게 되면 그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주식하고 궁합이 잘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궁합이 맞겠습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는 시장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 많이 빠지면 다시 올라오고 또 빠졌다 싶으면 다시 올라오는 컨디션이었다면, 지금은 산업 동향상 이 산업이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는 산업은 계속해서 하락을 면하다가 기술적 반등 하락, 기술적 반등 하락,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컨디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변화하고 있고 계속해서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고수하던 방식,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방식만으로 이 시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 무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발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산업, 펼쳐질 산업 쪽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펼쳐질 산업 쪽에 오히려 더 무게를 실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제가 왜 사물인터넷이 펼쳐질 산업이다, 앞으로 이어질 산업이고 앞으로 다가올 산업이다, 계속해서 대기업이 힌트를 주고 있고 대기업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우리는 사물인터넷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왜 들으냐, 그것이 산업동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동향은요 많이 변화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산업동향이 하루아침에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앞으로 펼쳐질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장은 늘 컨디션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이고, 그 산업 쪽에서도 과연 어느 쪽에서 산업이 이어져 나갈 산업이냐, 앞으로 펼쳐질 산업이냐,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산업에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산업의 핵심은 뭔지 그걸 파악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것은 핀테크 산업이 오늘 짚어드린 내용은 핀테크 산업이 진화하고 발전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근거 서류들을 가지고, 근거 증빙 자료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핀테크 산업에서 우리가 봐야 될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중에는 뭐가 있으며, 이 핀테크 산업에서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보안적인 부분에서 어떤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계속 매집을 하면 될 것인지, 계속 매수를 하면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짚어드렸고요. 아마 신문 기사를 보면서 핀테크가 뭐지라고 하셨던 분들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증만 해소하실 것이 아니라 산업에 대한 동향을 반드시 체크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꾸 단기적인 관점에서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동근입니다.